카프카 원작 변신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어느 날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가족들은 그레고리의 방문을 열어주었고 덕분에 가족들의 대화를 훨씬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가족들은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누이 동생이 낮 근무에 시달려 그레고르를 돌보기 힘들다며 할멈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할멈은 처음부터 그레고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방 하나를 하숙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줬는데 성미가 까다로운 신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했고 그 때문에 집안의 잡동사니는 모두 그레고리의 방에 쌓이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가 변신을 한 후 처음으로 듣는 바이올린 소리였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가서는 부엌문 앞에 모였다. 시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 반대입니다. 따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쪽 방으로 나와서 연주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편이 훨씬 유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이윽고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누이 동생은 침착하게 연주 준비를 끝마쳤다. 누이 동생은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 소리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가 이미 고개를 거실 안으로 내밀고 있었다. 지금 그의 방은 사방이 먼지투성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확 일어났다. 그래서 그의 몸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꼴이었다. 그는 등이나 옆구리에 실밥이며 머리털이며 음식 찌꺼기 같은 걸 잔뜩 붙인 채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종이 쪽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 마룻바닥 위로 기어 나오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기어 나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주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하숙하는 사람들은 실증난 모습이었다. 누이 동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얼굴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눈은 마치 무엇을 음미하는 듯 슬픈 표정으로 악보를 더듬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기어나갔다. 그리고 들 수 있는 한 누이의 눈길과 만날 수 있도록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다. 음악에 애처럼 매료당하는데도 그가 아직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만 같았다. 갑자기 하숙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 잠드씨, 도대체 저게 뭐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그 사내는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미소를 던지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봤다. 세 사람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 쪽이 더 흥미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세 사람 쪽으로 급히 다가가서 팔을 크게 벌리고 그들의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몸으로 그레고르가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았다. 그러자 그들은 약간 화를 냈는데 아버지의 태도에 화를 냈는지 아니면
그레고르와 같은 존재가 옆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진 알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선언해 두겠는데 우리는 이 집 그리고 당신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쾌한 사정을 고려해서 방을 해약하겠어. 물론 지금까지의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우린 지극히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도 고려해 볼 작정이요. 그들이 문을 꽝 하고 요란스럽게 닫고 나자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어서 자기 의자로 비틀거리며 와서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그레고르는 처음 하숙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순 없어요. 두 분께서 모르실지 몰라도 전 알 수 있어요. 전 이 짐승 앞에서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도록 애써봐야 한다는 것만 말하겠어요. 우린 저것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걸 보살피고 저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또 저것도 그런 일로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저걸 없애버려야만 해요. 저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 우리들 처지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골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참을 수 있겠어요? 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너희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정답게 그리고 지극히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얘야,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그건 그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아버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저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렇게만 되면 저놈하고 타협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네 오빠를 어떻게 해? 저것이 오빠인 그레고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믿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불행이었어요. 만일 저게 그레고르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짐승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쯤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오빠는 없어져도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숙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 집 전체를 점령해서 우리들을 길거리로 몰아낼 거예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벌써 시작했어요! 너희 동생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다. 아버지는 딸의 행동만으로도 침착성을 잃고 같이 일어서서 딸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양팔을 반쯤 위로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군가를, 더군다나 너희 동생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회전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고개를 쳐들었다가 마룻바닥을 내리쳤다. 그 이상한 동작이 그들을 의아스럽게 만들기도 하였고 놀라게 한 거였다. 그의 선의를 가족들이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제 가족들은 그를 말없이 슬프게 바라보았다. 이젠 다시 시작해도 되겠군. 그런데 내 방까지가 이렇게 멀었나?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좀 전엔 도대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멀다고 느끼지도 않고 기어올 수 있었던 걸까? 그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완전히 고개를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목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레고리의 최후의 시선은 어머니를 스쳐갔다. 어머니는 이미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레고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급히 문이 닫히고 굳게 빗장이 걸렸으므로 그는 갇혀버렸다. 뒤에서 갑자기 일어난 소란 때문에 그는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리며 꺾였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급히 문을 잠근 건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미리 일어서 있다가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번개같이 달려와서 문을 잠갔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주위의 어둠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걸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물론 몸 전체가 아프긴 했지만 그것도 오래지 않아 가라앉았고 마침내는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걸 느꼈다. 부드러운 먼지에 쌓여있는 등에 썩은 사과며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긴 부위조차도 이미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애정을 갖고 집안 식구들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보다 그 자신이 훨씬 더 강하게 가졌을 것이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렇게 텅 비고 평화로운 명상의 상태였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힘없이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아침 일찍 온 일하는 할멈은 언제나처럼 잠깐 그레고리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말똥벌레야, 너 화가 났구나.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리 와보라니까. 할멈은 그레고리가 감정이 상해서 일부러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전에서부터 그레고르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긴 빗자루를 들고 있던 할멈은 문 밖에서 그걸로 그를 간지럽히려고 했다. 아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어서 이리 와보라니까. 응? 말똥벌레야. 말똥벌레야. 아이고, 혹시... 그레고르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미는 대로 슬금슬금 밀려가는 걸 보았을 때 비로소 할멈은 올 곳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할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며 달려가 잠자부부 침실문을 활짝 열고는 어둠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아유, 이리 좀 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쪽에 누워있는데 아주 영 같다니까요. 뭐라고? 잠자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할멈이 전하는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녀의 기습에 대한 놀라움을 사겨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황급히 침대에서 나왔는데 잠자씨는 담요로 어깨를 감싸고 잠자부인은 잠옷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와 그레고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거실의 문도 열렸다. 그레테는 하숙하는 사람들을 둔 후로 거실에서 잠을 잤다. 그레테는 한잠도 자지 않은 모양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것을 입증해주는 것 같았다. 죽었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군.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고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서 성호를 그었다. 그때까지 눈도 떼지 않고 시체를 지켜보고 있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정말 어쩜 저렇게 야위었을까? 하긴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먹을 걸 넣어줘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오곤 했어요. 그레테, 잠깐 우리를 따라오거라. 슬픈 미소를 띤 채 잠자 부인이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 쪽을 자꾸만 뒤돌아보며 부모님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멈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3명의 하숙하는 사람들이 방에서 나와 눈은 휘둥그렇게 뜨고 아침 식사를 찾으며 할멈에게 화를 냈다. 그때 침실의 문이 열리며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부인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나타냈다. 세 사람은 모두 운 흔적이 약간 보였다. 잠자씨 가족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을 하며 보내기로 했다. 세 사람에게는 일을 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휴식을 필요로 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서 각자 결근계를 썼다. 아침 일이 끝났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옆방에 있는 저 물건을 어떻게 치워버려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시라 이겁니다. 벌써 다 해치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잠자씨는 할멈이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는 걸 알고 손을 뻗어 그만두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할멈은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기분이 상한 듯 획 돌아서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들은 서둘러 결근계를 마저 썼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세 사람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고 따뜻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장래도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 괜찮은 편이었고 이제까지 서로 털어놓고 물어본 일은 없었지만 장래가 매우 밝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잠자양이 제일 먼저 일어나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의 눈에 그 모습은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의 보증처럼 느껴졌다. 카프카 원작 변신 6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